안녕하세요. 얼마 전 힘든 상황들이 연속으로 있어 온 가족과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야 겨우 진정이 된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간 참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시댁 쪽의 사연이 깊은 탓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야 겨우 진정이 되어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 우리 시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남은 시간들을 함께하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큰 아쉬움으로 남지는 않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나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저희 시댁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남편과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만났어요. 서로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던 시점에서 서로에게 소개팅이 들어왔고, 딱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는 순식간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불타는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소소하지만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저희 둘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사랑을 했었어요. 그 덕에 결혼을 결정할 때도 힘들지 않았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저희 둘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결혼하려고 시댁 쪽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고의로 숨긴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그때 말해주려고 했었다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부부였던 게 아니라 서로 젊은 시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재혼 부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30대 초반에 서로 혼자가 되셔서 재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지금 내 형이랑 누나를 데리고 왔고, 우리 아빠는 그 전처 사이에서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왔었나 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 거의 직전에 아빠가 데리고 온 형이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나는 기억도 없고 얼굴도 잘 모르는데, 항상 어릴 때 사진에 보면 몇 번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나도 누구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엄마가 대답해 주셨었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 우리 형이랑 누나는 나랑 아빠가 달라. 그래도 우리 아빠가 정말 친자식처럼 형이랑 누나 성심성의껏 키우셨어. 밤낮 없이 페인트 칠해가며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정말 고군분투 많이 하신 분이라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 게다가 친자식도 아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정말 많아서 난 진짜 그것만 봐도 우리 아빠 대단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이야기해주는 가족사를 들어보면서 시부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았어요. 특히나 친자식을 잃은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서기도 전에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 몸 바쳐 일했다는 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부를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부는 첫 만남부터가 정말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다른 시부들과는 다르게 인자하시고 따뜻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분이셨죠. 그날은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라 시댁 집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진수성찬을 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가지수의 반찬을 해주셨는지 진짜 이걸 다 어떻게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죠. 근데 그때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하지 않게 딱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요. 우리 아내가 손이 커서 꼭 이렇게 오바를 해. 그래도 다 우리 며느리 될 아가 반갑고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너그러 이해해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을 제 앞으로 싹 밀어주시는 거 있죠? 고기 반찬, 비싼 해물 반찬 등은 죄다 제 쪽으로 밀어주시고는 이것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제 입에 맛있는 걸로 잘 골라 먹으라고 해주시는데, 그때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잘 보이겠다고 헤어샵에서 머리까지 하고 갔었는데 긴 머리 때문에 먹는 걸 불편해하니까 바로 머리끈까지 가져다 주시면서 디테일하게 챙겨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평소에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잘 받고 자랐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분은 저희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금지 오겹으로 키운 딸이 우리 집으로 덜컥 시집 온다고 해서 부모님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진 않았나 걱정되네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우리가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아들이 맨날 와서 자랑을 해대더니만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겠어. 이렇게 곱고 예쁘니 그렇게 좋아서 사족을 못 쓰지.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걸요. 오히려 제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커요. 저도 결혼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니 저희 부모님도 마음 놓고 시집 보낼 수 있겠다면서 상견례까지 잘 치르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그 뒤로는 저희도 아이들을 낳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시댁을 오가면서 잘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부와 시모에게 감동을 받은 적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 친정집이 가까이 있지 않는 탓에 늘 시모와 시부가 저희를 챙겨주셨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엄마는 아빠 식당을 운영하고 계셔서 쉽게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때 시모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 친정엄마를 안심시켜 주시고는 정말로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죠. 아이를 낳고 나서 미역국을 처음으로 끓여준 분도 우리 시모였고 마지막까지 아이 전 먹이려면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면서 몸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해다 주셨어요. 한 번은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를 하셔서 집에서 내내 지내면서 끓여주시는데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애도 같이 봐주시는 데다 그 사골까지 끓이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첫 육아라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면 늘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아가, 힘들지? 뭐든지 처음은 다 힘든 법이야. 그러니까 이 인생 선배가 있는 거 아니겠어? 처음에 애들 키우면 다 그래. 다 힘들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힘들수록 이 시애미한테 기대라. 나뿐만 아니라 네 시애비도 그냥 전화하면서 바로바로 쫓아오잖니. 우리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정말 어머님 아버님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두 분께 감사해요. 제가 정말 앞으로 살면서 정말 정말 잘할게요. 그래, 그래. 예쁜 내 며느리.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저를 예쁜 내 며느리라고 불러주셨고 시부도 심심할 틈이 없게 저희 집에 오셔서는 아기 기저귀도 사오시고 분유, 육아용품, 먹거리 등등 다양한 걸 사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을 챙겨주셨어요. 이런 극진한 사랑을 언제 또 받아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저를 너무 잘 보살펴 주셔서 저는 애들을 초반에 육아하는데 남들만큼 힘들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도 초보 엄마로서 힘든 순간이 와서 저렇게 힘들어하면 옆에서 다독여주는 시부모님이 계셔서 모든 시간들을 잘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그 덕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보냈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숙과 형님과도 왕래하면서 지냈었는데요. 근데 사실 시숙과 형님하고는 이상하게도 물과 기름처럼 쉽게 섞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둘은 툭툭 기분 나쁘게 말을 뱉거나 거의 저와 말을 섞지 않으려는 게 있었거든요. 이 둘은 은근히 저한테 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다가가지 않고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명목만 그렇게 두고 지내고 있었죠. 게다가 이들은
따뜻하고 올바른 성품의 남편과는 달리 이 둘은 사치도 많이 부리고 본인들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스케일이 더 커 보였어요. 특히나 시숙은 매번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는 듯 했고 그 자금을 끌어다 쓰는 곳은 대부분 시부 쪽이었죠. 시부는 그간 페인트 칠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조금씩 하면서 재산을 약간 불려놓은 것들이 있었는지 재산이 엄청 빵빵한 건 아니어도 자식들에게 심심찮게 돈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시숙은 날이면 날마다 한 번씩 큰 돈을 시부에게 빌려갔고 가끔은 그걸 제때 갚지 못해서 한바탕 시댁에서 큰 소리가 오가곤 했어야 했죠. 한 번은 저희한테도 손을 벌리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시숙이 저희 집으로 술을 마시러 왔다며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황당한 소리를 내뱉더군요. 야, 막내야. 이번에 형이 진짜 기가 막힌 곳 한 군데 알아놨거든? 여기는 진짜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대박 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줘라. 딱 2천이면 돼. 이것만 있으면 몇십 배로 불릴 수 있어. 그거 대박 나면 내가 아주 너한테 이자까지 빵빵하게 쳐서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라. 형, 아직도 투자 타령이야? 형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날려먹은 게 대체 몇 번째야. 저번에도 아빠 돈 빌려갔다가 다 말아먹어서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제발 이제 투자 같은 거 그만하고 형 직장에 충실하게 지내봐. 형은 영업사원이 그런 거 알아보러 돌아다닐 시간이 어딨어. 그럴 시간에 제발 고객이라도 한 명 더 잡아서 실적 올려. 남편은 그간 시숙의 행적을 다 봐왔기 때문에 돈을 일체 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시숙에게만큼은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남편의 선택이 마음에 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시숙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문제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도 사치가 말도 못했어요. 꾸미는 걸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손톱 네일 아트가 바뀌어져 있었고 볼 때마다 똑같은 옷 입은 모습을 거의 못 봤을 정도죠. 게다가 명품을 자꾸만 사대는데 그 돈을 다 메꿀 수가 없어서 매번 시부에게 카드값을 갚아달라고 해왔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부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걸 느꼈었는지 시숙에게 돈을 주는 것도 끊고 형님에게는 카드값도 안 주고 심지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끊어버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게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가 어찌나 힘들어하던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그대로 원상복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시숙과 형님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시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숙이랑 형님이 나빴던 건 돈을 뜯어가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사정을 보아하니 시숙과 형님은 본인들의 친아빠가 저희 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너무나 시부를 막대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 시숙이나 형님이 몰랐을 리 없는 사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아버지는 그 어린 아이들을 품어서 잘 키우려 했는데 그 노력을 다 묵살시키고 그저 그 시부의 진심 어린 마음과 노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악질이었냐면 시부가 그 돈을 못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시숙부터 반응이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시아버지 생신날이라 시댁에 다들 모였을 때였는데 시숙이 또 시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빠, 이번에 딱 1,000만 원만 땡겨주세요. 제가 5개월 안에 갚을게요. 뭐야? 또? 안 된다. 저번에는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또 너네한테 끌려갔는데 이제 더는 내가 너네한테 호구 잡히는 일 안 할 거야.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해서 말아먹은 돈이 얼마냐? 아직 내 돈 다 갚지도 못한 게 수두룩한데 뭘 또 빌려가서 5개월 안에 갚겠다는 거야? 절대 못 준다. 아이씨, 진짜 이 양반이?
아, 글쎄, 5개월 안에 밀린 것까지 싹 다 갚는다고. 친자식으로 못 낳고 우리 책임지기로 생각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왜 자꾸 저번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우리한테서 돈을 아낄까? 오, 이제 우리한테서 발 뺄라고? 드디어 우리 버리려고 그러는 거구만. 아빠, 잘 생각하세요. 노년에 그냥 버려져서 늙어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우리한테 잘하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자신을 친자식처럼 지금껏 키워준 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막대하는데 절로 기겁이 되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시모도 같은 걸 느꼈는지 시숙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너는 지금까지 입혀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다 해준 네 아빠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쩜 그렇게 잔인해?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냐고. 지금껏 니네 아빠 너한테 못해준 게 도대체 뭐야? 어?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가 또 부족해서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느냔 말이야. 그런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엄마가 우리 팔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 어디 양심이 있으면 말 더 해보시라고요. 시숙은 급기야 제 분에 못 이겨 밥상을 완전히 다 뒤엎었고 거기에서 모두가 놀라서 기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기에 시부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난리가 난 이 난장판을 다 제쳐두고 안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걸 저희 남편도 똑같이 느끼고는 바로 남편이 반격을 해주었어요. 형, 아니 너는 형이라는 소리도 아까워. 이 망나니 같은 자식아. 당장 아빠랑 엄마한테 사과해. 은혜를 알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따위로 행동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없어. 그동안 아빠가 형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걸 모르고 이따위로 행동을 해? 당장 이거 안 치우고 아빠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오, 그래. 너는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나온 친자식이다 이거냐? 꼴에 또 유세 떨기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이것까지 아주 그냥 날 무시하고 달려드네. 하여간에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시숙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통에 남편은 화가 잔뜩 난 듯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숙의 멱살을 잡고 말았고 거기에서 또같이 흥분을 한 시숙은 남편의 멱살을 똑같이 잡고는 격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습게도 시숙은 덩치가 상당히 왜소했고 우리 남편은 듬직한 편이어서 금세 시숙이 깨갱하고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에는 동생에게 호되게 맞고는 억울해하면서 집을 뛰쳐나간 시숙을 보며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던 형님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나한텐 저러지 않겠지? 나 이번 달 카드값 폭탄으로 나올 예정인데 우리 아빠 나한테도 저러면 곤란해 진짜. 엄마, 나 조만간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아빠 잘 구슬려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 난장판 된 집 치우는 걸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두 사람은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시모는 모든 폭풍 같은 시간이 서러웠는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야. 내가 처음부터 저것들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저 미안해서 그냥 하란 대로 다 하게 해줬더니 결국에는 내가 애들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다. 아이고, 이제 어쩜 좋니? 시모가 이렇게 울면서 말을 하니 그때 남편이 옆에서 현명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엄마, 지금까지 잘못 키워놨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형이랑 누나 받아주지 마. 이제 돈 달라는 소리 절대로 들어주지도 말고 해달라는 거 아무것도 해주지 마. 지금 저 두 사람 좀 봐요.
저렇게 인성이 저러니까 아직까지도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라고요. 남편은 호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모에게 큰 소리를 냈고 시모도 이번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컸는지 그 다음부터는 일체 시숙과 형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시숙과 형님은 더 난리가 나서는 완전히 시부와 시모를 잡아먹으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도 정말 속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때도 시부는 페인트 칠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까지도 다 용돈 주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으시다며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늘이 착한 사람은 일찍 데려간다는 말이 맞는지 저희 시아버지는 아직도 그래도 창창한 나이셨는데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사셔서 그런지 결국 폐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폐암에 걸린 시아버지는 너무 뒤늦게 발견이 된 탓에 손을 더 쓸 수가 없었고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 죽음을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는 시모와 제가 안고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는데 정말 온 가족이 슬픔에 한참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였어요. 그 두 사람은 다 알다시피 저희 시숙과 형님이었고 이 둘은 시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슬퍼하기는커녕 이때부터 본격적인 악마짓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이 둘이 시부의 폐암 소식을 듣자마자 준비한 것은 바로 재산을 갈취하는 거였습니다. 시부가 아프다는 것을 안 날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집에 쫓아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그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 이제 사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 전에 빨리 그것부터 제대로 해결하세요. 설마 우리 몫으로 떨어지는 거 얼마 없는 거 아니지? 아빠랑 엄마 둘 친자식이라고 막내놈한테 다 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당장 유언장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작성하고 공증 받아놔요. 당장. 형님은 그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시댁으로 와서는 이 말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시부가 기가 차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생떼가 시작되었어요. 아 진짜 이 아저씨야. 말이라도 좀 해봐. 어이 아저씨. 어차피 우리 아빠도 아닌데 지금 내 친아빠 아니라고 나 쌩까려고 이러는 거야? 와 벌써부터 손절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정을 안 둔 거야. 알아? 이 망할 놈의 아저씨야. 당장 내 앞으로 재산 분할 안 해놓으면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소송을 걸어서도 당신 재산 다 뺏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지금 형님이랑 그런 신랑이 할 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말만 듣고 더 좋은 것만 즐기면서 계셔야 할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몹쓸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당장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오, 야, 너 진짜 속 보인다. 그래, 이제 너도 정신이 차려지나 보지? 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애비한테 붙어서 재산 뺏으려고 수작을 부려. 야, 너 네가 그래봤자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내가 너랑 막내한테는 돌아가는 돈 절대로 얻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형님은 선전포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때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었고 시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케어를 해드리기 위해 거의 시댁으로 출퇴근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시숙과 형님의 몹쓸 짓을 다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나열하려면 밤을 새야 할 정도로 이들의 몹쓸 짓은 말할 수가 없이 심각했습니다. 특히나 시숙은 진짜 더 잔인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다짜고짜 시댁으로 들이닥치더니 마구 온갖 구석구석을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시모가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피워? 아씨, 이거 안 놔? 통장. 당신들 통장 어딨어? 아이 둘째 년이 재산을 노려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뭐 그 기집애가 유언장 얘기했다면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어딜 내 재산을 노려?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우리한테 다 돌려주고 죽을 거 그냥 지금 내놓으셔. 그 통장 비밀번호만 알면 내가 다 가지고 가면 되잖아. 아니지. 요즘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도 다 되는 세상인데 그냥 나한테 계좌로 보내. 아, 그럼 되겠네. 핸드폰 어딨어? 시숙은 급기야는 뻔히 살아계시는 시부를 두고는 아예 돈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에 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시숙을 보며 모두가 머리를 싸매어야 했어요. 어쩜 이렇게까지 사람이 나쁘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잔인해서 저는 시아버지가 불쌍해서 혼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셨는지 절대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입을 굳게 지키거나 절대로 안 된다고 으름장을 내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셨죠. 하지만 이미 힘이 없어진 시부가 아무리 소리를 친다고 한들 그들에게는 그저 힘 다 빠진 노인네에 불과해 통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어요. 이 둘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 둘은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 난리였는데 한 번은 아예 둘이서 찾아온 시간이 겹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라이벌들끼리 만남이라 시모와 저 남편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있었죠. 시부는 거의 세상을 다 포기한 듯이 그들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영상을 안 찍어놓은 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둘은 아주 말도 아니게 우스웠습니다. 야, 너 여기 왜 또 찾아와? 너 또 유언장이니 뭐니 또 이상한 지랄 떨려고 찾아왔지? 야, 꿈도 꾸지 마. 그 재산 너한테 한 푼도 못 가게 내가 다 손 써놓을 거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큰오빠가 있는데 와서 깽판을 치려들어? 오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오빠 노릇한 적 있냐? 야, 너는 그동안에 아빠한테서 가지고 간 돈이나 가지고 와. 그것도 다 내 재산이 들어가는 건데 너 때문에 깎이게 생겼잖아. 잔말 말고 너는 그거나 딱 가지고 와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좋을 거다. 이 멍청한 놈아. 뭐? 멍청한 놈? 아주 이게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둘은 이렇게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급기야는 또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열이 받은 시숙이 먼저 형님의 머리를 쳐버렸고 거기에서 열받은 형님이 머리를 아예 들이대면서 반격이 시작되어 완전히 둘이 엉겨붙어 싸워대기를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디에선가 큰 소리가 났고 저희는 깜짝 놀라 다 쳐다보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시부가 화가 잔뜩 난 채로 주방에 있던 큰 접시를 몇 개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를 친 거였어요.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싸움이 잦아지지 않자 시아버지는 보다 못해서 결국 조치를 취하신 거였고 그게 잘 먹혀 들어간 거였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가 눈에 보이니 그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아버지에게 막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빠, 당장 그냥 나한테 그 돈 내놔요. 오늘 보니까 유언장까지 갈 필요도 없겠어. 아주 그냥 이 망나니 같은 놈 때문에 유언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알아서 돈 내놔. 나 더는 못 기다리니까 당장 돈 내놓으라고. 웃기지 마 이년아. 내 돈이야.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다 네 돈이냐? 하여간에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억지 부리지 마라. 나한테 보내. 나한테 당장. 이 양반아. 멍청하게 서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한테 돈 보내라고. 점점 더 막장으로 치솟는 이 둘을 보면서 남편이 더는 그 꼴을 못 봐주겠는지 이 둘에게 큰 소리를 쳐버렸어요. 야,
니네 둘 당장 이 집에서 안 꺼지면 내가 경찰 불러다가 니네 끌어낼 거야.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아빠 더 괴롭히지 말고 빨리 나가. 꺼지라고. 남편이 소리를 치면서 이 둘을 끌어내보내려고 하는 걸 보며 저와 시모도 같이 합세를 해서 이 둘을 내보내려고 용을 썼어요. 셋이서 안간힘을 쓰니 이 둘도 어쩔 수가 없이 막 끌려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둘을 내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픈 와중에 요양은커녕 고통만 받아야 하는 시부 생각에 마음이 정말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더 가슴 아픈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얼마 안 된 날이었는데 그때는 명절인지라 아침부터 바쁘게 아이들과 준비하고 시댁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시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는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예, 어쩌니, 어떻게, 네 시아버지가 없어졌다. 영정사지만 딸랑 안방에다가 놓고는 사라져버렸어. 어쩜 좋니? 이 일을 어쩜 좋아?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사라졌다뇨? 글쎄, 벼랑간 네 시애비가 어젯밤에 갑자기 싱싱한 전복이 먹고 싶다는 거야. 명절이고 하니까 너네랑도 같이 먹게 수산시장 가서 전복 좀 사다가 죽 끓여달라고 하기에 얼른 다녀왔는데 갔다 와 보니 네 시애비는 없어지고 이렇게 딸랑 영정사지만 있지 뭐냐. 어떡하면 좋아. 시모는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고 저도 거기에서 너무나 놀라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실종 신고에 들어간 뒤 경찰서에서는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어렵게 시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동떨어진 섬 지역으로 가 계셨는데 거기는 시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종종 낚시를 하러 가시던 곳이었어요. 저희 남편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고 온 가족이 여행 가본 적도 있었기에 바로 찾으러 갔죠. 그곳으로 가니 허름한 민박집에 시부가 있었고 거기에서 혼자 생을 마감하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아버님, 여기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랑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왜 여기로 혼자 오셨어요? 남은 저희는 어쩌라고요? 내가 이제 살 낙이 없다. 내가 인생을 너무나 헛살아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못 볼 꼴을 보고 가는 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혼자 떠나온 거야. 그리고 나라도 없어야 거기가 좀 더 잠잠할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이제 더는 그 꼴을 보고 있을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어. 그냥 나 여기에서 죽게 놔둬라.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조건 제 효도 받으면서 지내세요. 엄마랑 더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장 가요. 당장 같이 가요.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부를 집으로 모셔왔고 이때부터는 시부가 제대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예 시숙과 형님을 차단했어요. 이 둘이 차단한다고 해서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아예 무리를 해서라도 시부가 좀 더 편안한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시모와 시부를 근처 공기 좋은 펜션으로 잡아 모셨고 그곳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시부와 시모가 지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사는 곳과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저는 평일에 자주 들르고 남편과는 주말마다 가서 두 분과 여행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좋지 않았을 때는 거의 계속 붙어 있으면서 간호를 해드리기에 힘썼고 손주와 손녀를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서 거의 마지막에는 저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시부에게 매일 데리고 갔었어요. 시부는 거기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잘 견뎌내시곤 했었죠. 내가 노년에 이런 행복한 일도 다 겪는구나. 살면서 정말 빠듯하게만 살아왔었는데 이제서야 여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동안 너무 인생을 헛살았던 것 같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소리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신 건데 왜 그게 헛살은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이렇게 아이들 재롱 피우는 것도 보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오히려 저는 아버님 힘드신데 자꾸만 가서 안기겠다고 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요. 됐다. 놔둬라. 내가 들고 안을 순 없어도 품에 꼭 끼고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저 나를 사랑해주는 저 존재들 때문에 내 아픈 것도 싹 잊게 되니 말이야. 아가,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인생을 구제해준 은인이야. 네가 진짜 내 은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눈물을 훔치시는데 저도 옆에서 덩달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산책을 하면서 비록 휠체어에 앉아 계실지언정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시부를 보면서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시부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돌아가셨고 저와 시모 남편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시숙가 형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장례식장까지 와서도 깽판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시모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도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뭐야?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법이 어딨어? 그럼 우리 재산은 다 남겨둔 거지? 어딨냐고 돈? 시숙가 형님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묵직하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나쁜 것들아. 니네가 인간이냐? 사람이야? 사람 새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지. 너네한테는 가는 돈 하나도 없다. 아예 없을 거니까 꿈도 꾸지 마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식도 아니야. 당장 여기에서 나가. 니네는 장례 치를 자격도 없다. 나하고 니들 아빠한테 자식이라곤 이제 이 막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장 여기에서 깽판 그만 치고 나가버려. 시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서 이 둘은 더 난리가 났어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한순간에 버려? 다 필요 없고 돈만 내놔, 돈만. 자식으로 치든 안 치든 상관없으니까 돈이나 내놓으라고. 없다. 니들한테 갈 돈 하나도 없어. 내 남편이랑 이미 다 합의 봤다. 내 남편 죽기 전에, 우리 막내 애비 죽기 전에 유언장 이미 다 작성해서 끝냈다. 모든 재산은 재성이한테 갈 거야. 너네한테는 단 1원도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너네는 꿈도 꾸지 마. 내가 절대로 못 줘. 혹여라도 너네한테 간다고 해도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뺏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들 제발 여기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와 남편도 몰랐던 사실에 저희 셋은 벙찌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나마 빠르게 정신 차린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고 남편은 또 후폭풍이 몰려올 것을 알고는 이 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 뒤로도 더 찾아와서 난리를 피워대는 통에 장례식장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경찰이 한 번 뜨고서 이들을 제지하고 나서야 이 둘은 더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로 그 유언장을 쓰셨던 건지 모든 재산이 다 저희에게로 왔어요. 오직 시모와 시부가 살던 집만 시모 앞으로 가고 시부가 남긴 전 재산 5억이 전부 다 저희 부부에게로 오게 되었죠. 저희는 근데 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 돈 저희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뻔히 계시는데 왜 이걸 저희한테 다 주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일 고생하셨는데요. 아니다. 또 나한테 돈 있는 거 알면 걔네들 와서 난리 칠 거 뻔해. 그럴 바에야 나는 그만 시달리고 너네한테 돈 다 줄란다. 나는 돈에 욕심도 없어. 그저 앞으로는 내 노년이 제발 좀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할 뿐이야. 그리고 그동안에 너희가 네 아빠 또 시애비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떤 자식들보다도 너희만큼 잘하기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둬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저희가 받아도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받아도 되고 말고 나는 오히려 너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뻐. 네 시애비도 살아생전에 유언장 작성하자고 할 때부터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고 내가 실은 정말 큰 결단을 했었다. 내 남편이 나랑 친자식도 아닌 그 애들 둘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평생 떠받들고 살아도 부족한데 이렇게 노년을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 걸 보면서 나도 이제는 내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 두 명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내가 너네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어디에서 너 같은 며느리, 우리 막내 같은 아들을 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내가 너희만큼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 엄마, 제가 죄송해요. 더 형이랑 누나한테서 아빠랑 엄마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 제 불찰이에요. 저 이거 가지고 절대로 허튼 곳에 안 쓸게요. 우리 애들 잘 키우는 데 쓸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희 셋은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걸 다 알게 된 시숙가 형님이 이번에는 저희 남편한테 찾아왔고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는지 거의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을 하던 거 있죠? 야, 막내야. 이 형이 진짜 그 돈이 필요해서 그래. 사실은 말이다. 나 투자 다 망해서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당장 갚지 않으면 나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돈 좀 나눠줘라. 어?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억만 말할게. 2억. 딱 2억만 줘. 2억은 무슨? 나는 딱 1억이면 돼. 정말이야. 너도 알잖아. 나 지금 이 나이에 집 하나 번번하게 없는 거. 나도 이제 곧 시집도 가야 하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돈 필요해. 너는 이 누나가 노처녀로 죽는 꼴을 꼭 봐야겠어? 그러니까 재성아, 한 번만 우리 좀 봐줘. 어? 그 돈 좀 나눠주라. 너 어차피 그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데도 못 쓰잖아. 어? 양심의 털이라도 난 건지 정말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면서 남편은 어이가 없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줄 남편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사이다 한 방을 딱 날려주었죠. 이것 보세요들, 아저씨 아줌마. 그쪽들이 빚쟁이한테 쫓겨서 큰일이 나든 노처녀로 결혼도 못하고 늙어 죽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들은 내 형이랑 누나도 아니고 나도 그쪽 동생도 아니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내 아량을 베풀 이유 따위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추잡스럽게 이러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예? 안 그럼 또 경찰 불러서 당신들 가만 안 둡니다. 세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들은 거의 망연자실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재산 분할이었기에 이들은 더 손쓸 겨를도 없이 시모의 말대로 재산 1원도 가지고 갈 수 없었고 결국에는 남편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다시 한번 찾아오면 경찰을 또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이들은 더 찾아오지 못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들 인생을 사나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는 시모에게까지 가서 미안하다며 싹싹 비는 듯 했는데 그것도 저희 시모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차피 이들이 시모에게 다시 달라붙는 이유는 또 어디에선가 돈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헛된 희망과 양심 없는 생각으로 들러붙는 것이었기에 그걸 정확하게 안 시모는 이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지만 일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모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시숙과 형님이 말한 덕에 들을 수 있었던 간단한 이야기로는 시숙은 결국 돈 빌린 곳에 차도 뺏기고 직장 월급까지 다 압류에 들어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돈도 한 푼 없다는 걸 알고는 만나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네요. 저희는 시부가 물려주신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원래 방이 2칸 있던 집에서 방이 4칸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는 저희 안방과 애들 방 그리고 시모방까지 해서 지금은 5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원래 시모는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꾸만 시숙과 형님이 그 집으로 찾아오고 하는 걸 보며 아예 저희가 다 이사를 가면서 시모와도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모습도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 기회에 그 집은 팔아버리고 저희가 이사하는 곳에 돈을 더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였죠. 지금은 그 망나니 둘과 연락도 하지 않고 저희 5 식구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다시 일을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시모가 저희 육아를 도와주시고 저랑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면서 시어머니 용돈도 챙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좋은 여행도 시켜드리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에드나 밀레이라는 사람이 한 명언인데요. 앞으로 우리 삶에 또 다른 지긋지긋한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보다는 더 뼈아픈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옆에 있으니 어떤 일이든 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그 끝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바로 저희 가족처럼요. 저의 사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